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 픽소톱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능, 그리고 뭐 키를 제어하거나 또는 이제 뭐 컬러를 조정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추얼 프로덕션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이 키와 그리고 이 실제 합성되는 플랜 영역을 조정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실행을 해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일단 초점을 맞춰 볼 텐데, 자,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나면 물론 지금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부분의 키는 상당히 잘 제거가 된 상태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위쪽에 이렇게 노이즈도 충분히 보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이라던가 이런 옆에 이런 이제 불필요한 이런 영상들이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야 될 텐데요. 우선 키를 제어하는 방법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키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실측부터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키를 제거하기 전에 이 버추얼 카메라의 위치를 정확히 잡는 작업도 실은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루트라고 하는 지점 안에 이 트래킹 카메라가 계층으로서 존재하는데, 이 트래킹 카메라는 트래킹 데이터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다 보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제가 조종할 수가 없는 이런 형태고요. 루트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루트를 원하는 지점에, 어느 지점에 이 루트를 배치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정한 다음에 그 위치를 기준으로, 자, 제가 한 여기에 루트다, 여기에 이제 그 플레이어가 또는 배우가 있을 거다, 이렇게 했을 때 실제 이 위치에서부터 몇 미터가 빠져 있는지, 몇 미터가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따로 강의를 찍기 전에 측량을 했는데, 이 높이가 95cm였고요. 처음에 저희가 그냥 보여드릴 때는 이미의 값으로 150 이렇게 했었는데 실제 포디움이 95cm였어요. 그리고 이제 뒤로, 자,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이 뒤쪽으로 빠지는 건 여기 트래킹이라고 하는 칼리브레이트 탭에서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뒤로 270이었어요. 270. 자, 이런 식으로. 물론 좌우나 이렇게 높이도 이런 식으로 다 조정할 수 있고요. 실제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처음부터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설정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면 학습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직선 거리에서 그냥 뒤로 270cm만 빠지는 이런 형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루트는 여기에 있지만 실제 트래킹 카메라는 뒤로 270 그리고 위로 95가 이동한 형태의 카메라 위치가 세팅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 플랜, 이게 그 실사의 영상이 투영되는 그 플랜이고요. 이 플랜의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빠지거나 이렇게 앞으로 오거나,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크기가 분명 여기서 보면, 저희가 여기서 보면 크기가 이렇게 달라지지만 실제에서 보면 크기가 변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자, 제가 한번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실제, 지금 이게 실제로 나가고 있는 화면인데, 여기서 제가, 자, 앞뒤로 아무리 움직이고 있을 때, 자, 제가 앞으로 살짝 나오면 요 다리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의 크기가 바뀌지는 않죠. 자, 요 부분을 좀 더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픽소톱에 보면 유틸리티 탭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아웃 비디오를 누르시면 이렇게 실제
그 출력되는 영상물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쪽을 조금 이렇게 줄이고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해도 실제 영상이 뭐 커지거나 작아지는 현상은 따로 보이지 않아요. 이걸 좌우로 움직여도 영상이 잘리는 것만 보일 뿐이지 실제 영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 플랜을 루트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랜의 기준점을 이렇게 바닥으로 잡아 주신 다음에 초기화를 한번 합니다. 초기화를 하시고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게끔 이렇게 딱 잡으시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렇게 정확하게 실제 길이를 맞춰서 재는 걸 이제 실측이라고 저는 이제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왜곡을 하더라도 이후에 뭐 좀 더 크게 한다거나 작게 한다거나 이렇게 왜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실측을 먼저 하고 나서 왜곡을 하는 걸 기반으로 하셔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맞춰지게 되면 지금 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처럼 이런 식으로 실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 혼자 촬영을 하다 보니까 마네킹을 세워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실제 사람이 들어와서 움직여도 그대로 작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영상적으로는 약간 몇 프레임 정도의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왜냐? 실제 원본 영상이 들어와서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트래킹 데이터와의 싱크를 위해서 약 한 1, 2프레임 정도를 딜레이를 걸고 그런 다음 합성을 해서 다시 영상이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몇 프레임 정도의 딜레이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을 먼저 실측을 해서 기준점에서 실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실측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이렇게 앞으로 나갔을 때 다리가 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가면 지금 앞부분이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리가 잘리는 건가 안 잘리는 건가 이렇게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제가 아래를 쳐다보게 하면 실제 패널은 이 앞부분까지만 지금 패널이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앞으로 더 나가버리면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잘려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플랜을 얼마큼 나오고 얼마큼 들어갈지에 대한 깊이를 딱 정한 다음에 그만큼 뭐 앞으로 나와주거나 하는 이런 작업이 여러분들 실제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리가 잘리죠? 그러면 제가 다리가 안 잘리게 더 앞에 저 한 칸이나 두 칸까지 나오고 싶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이 플랜을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시는 거를 해놓고 다시 보시면 이제 이 앞으로 가도 다리가 잘리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아까 보셨다시피 제가 이 부분까지만 패널로 놨기 때문에 다시 조금 더 가면 이렇게 다리가 잘리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어디까지 잘리지 않아야 될지 또 어디까지 해야 될지를 정해서 그만큼 플랜이 앞으로 나오거나 뒤로 가거나 해야 되지만 가장 원초적으로는 이렇게 실제 측량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변형을 주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반대로 자, 이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 한 다음에 이제 천장을 한번 볼게요. 자, 쭉 올렸을 때 자, 이렇게 천장이 나옵니다. 그러면 천장이 나오면 안 되겠죠? 천장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여기서 스케일을 줄이게 됩니다. 자, 스케일을 줄일 때 이 스냅이 걸려 있으면 실은 되게 팍팍 줄기 때문에 스냅을 꺼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Z로 이렇게 플랜을 자르면 조금 더 잘라야겠네요. 한 틱만. 이러면 이제 위에가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면서도 위를 쳐다보면 위가 안 보이죠. 자, 이 부분의 경우에서도 주의하실 점은 자, 이렇게 사람이 나왔을 때
분명 사람이 지금 방금 쓴 데까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자 이렇게 손을 들어버리면 손이 잘리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 영상이 보이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그 필요 없는 구간을 자르는 크롭의 기능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에 맞추는 거랑 뭐 무대 동선에서 이렇게 손을 드는 동작이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이렇게 손이 잘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나 그 아래에서 위로 잡는 그러니까 샷이 앵글이 로우 앵글 샷일 때는 천장이 더 잘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스튜디오가 되게 넓고 높고 크면 뭐 이런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이렇게 좀 천장이 좀 낮거나 아니면 이런 옆에 장애물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제한되게 돼요. 특히 이렇게 카메라에 제가 가까이 오게 되면 점점 가까이 왔을 때 이렇게 머리가 잘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부 그런 체킹을 하셔서 천장이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을 체킹을 하셔야 되고요. 뭐 오른쪽이나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제 왼쪽에 이제 벽이 있거나 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제거하는 것도 이런 크롭 기능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어느 정도 이제 크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다음에 키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될 텐데 자, 키를 제거하는 방법은요. 이 디렉터 창에서 셋업 탭을 누른 뒤 프로덕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비디오 키어를 누르시면 이렇게 인터널 키어라고 해서 이 키 옵션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 카메라 시스템을 적용을 했을 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 카메라 시스템이 없다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왜 제가 할 때는 이게 안 보이죠? 이렇게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을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니셜라이저 키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그 현재 카메라가 찍고 있는 샷에 스틸컷을 띄워줍니다. 만약에 이 스틸컷이 마음에 안 든다. 난 다른 샷을 찍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이동을 시키신 다음에 이동된 위치에서 다시 뉴 프레임, 요 캡처 뉴 프레임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다른 샷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샷을 확인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색상이 있는 구간을 이렇게 칠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얼마큼 칠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색. 물론 저희가 보통 인물이기 때문에 인물 위주로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칠하겠지만 꼭 인물 근처로 칠할 필요 없이 그냥 가장 올바르게 빠져야 될 색이 뭐 이런 색이다. 그럼 이렇게 그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 긋고 나서 이니셜라이저 키 이렇게 누르시면 키가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더 긋고 싶다. 추가적으로 더 긋고 싶다 했을 때는 여기서 더 그으신 다음에 업데이트 키 이렇게 누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반대로 너무 많이 그어서 다시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클리어를 누르셔서 이렇게 다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뭐 키를 또 빼보도록 할게요. 다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키를 뺐는데 키를 뺐어요. 이렇게 그래서 키를 뺐는데 이게 오른쪽에 조금 노이즈가 심한 거는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얼마큼 되는 건지 이걸로 보려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 그럴 때는 여기에 요 send to SDI 요거를 클릭하시면 최종 출력이 이렇게 키 출력이 나와요. 자, 저렇게 보시면은 너무 이상하게 보이니까 최종 출력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키만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딱 봐도 이쪽이 상당히 지금 노이즈가 끼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검은색은 키가 잘 제거된 거를 말하는 거고 하얀색은 이게 키가 제거되지 않고 다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게 정말 좋은 거고 이런 배경은 검게 나와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노이즈가 엄청 심하게 낀 거죠. 자, 이걸 보시고 여기서 이쪽에
여기에 상당한 노이즈가 있었죠. 자, 이걸 이렇게 쭉 그은 다음에 제가 업데이트 키를 하면 이렇게 키가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도 실은 요 위쪽에 키가 아직 여기가 좀 지저분하죠. 이렇게 업데이트. 자, 그리고 요 구석 조금만 더 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하면 자, 상당히 많은 부분이 노이즈가 제거됐어요. 다만 노이즈가 제거된다는 건 요 색깔들이 포함돼서 제거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밑에 마네킹 밑에 있는 요 철판이 조금 날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광택 재질. 철판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광택이 있기 때문에 녹색, 주변에 있는 녹색을 이제 반사해서 녹색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빠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걸 이제 푸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그래도 인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깔끔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쭉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이렇게 확대해 보고, 자, 포커스를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맞추고, 자, 빼보면 상당히 키가 깔끔하게 잘 빠졌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렇게 얼굴선이,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날아간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날아간 게 좀 보여요. 물론 지금 조명을 제가 하나도 안 켜고 맞추기 때문에 좀 어둡게 맞춰지는 거는 맞습니다. 자, 어둡게 맞춰지는 건데,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조작 키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조작하는 거고, 여기에도 방금 요 키,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당연히 이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을 제어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거에서는 요 Adjust Foreground, 요거와 Remove Background 요 두 개 정도만 건드리는 거를 가장 추천해요. 자, 이게 뭐냐면, 요거 이제 불투명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75에 맞춰져 있지만, 자, 제가 이걸 내리면, 자, 이렇게 내리면 점점점 진해지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불투명도가 엄청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쭉 올리면 점점 투명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검해진다는 거, 투명해진다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내릴 수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이즈를 최대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주변에 노이즈가 더 보일 수 있어요. 자, 한번 뒤로 빼볼게요. 자, 다행히 노이즈가 더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실제 노이즈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밸런스를 조절해 가면서 이 부분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가장 내려놨더니 어쨌든 이렇게 잘 맞더라. 지금에서는 키감이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 볼 수 있지만 요 밑에 철판 같은 경우는 반사 재질이기 때문에 실은 아주 깔끔하게 뺀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반사판에 집중을 하시기보다는 인물이나 요 외곽선에 좀 더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마네킹을 한 다음에 실제 사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의 광택하고 마네킹의 광택하고가 또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발이나 이런 걸 이렇게 내려놨을 때 그림자가 밑에 너무 노이즈가 심하게 끼는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체크를 하셔서 이제 깔끔하게 키가 빠지는 이런 상황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노이즈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어느 정도 맞춰진 다음에 제가 딱 하나 정도 더 건드리는 옵션이 있어요. 그거는 이로이드라는 옵션인데 자, 이 이로이드라는 옵션은 어떤 거냐? 자, 이제 일부러 이렇게 좀 외곽선 쪽으로 왔는데 요 외곽선 엣지를 지금 파먹는 옵션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요 주황색 라인을 살짝 잘 보세요. 그러면 제가 쭉 올렸을 때
외곽선이 조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이로이드라는 옵션은 이 크로마를 하다 보면 외곽에 하얗게 엣지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이질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하얀색 엣지를 이렇게 안쪽으로 좀 파먹게 해서 그런 엣지가 발생했을 때 그런 엣지를 없애주어 현실감을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뭐 크게 그 하얀색 엣지에 대한 부분이 안 보일 때는 뭐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인다 했을 때 이렇게 엣지를 이렇게 좀 안쪽으로 파먹게 해서 그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파먹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렇게 티끌로 이렇게 지퍼에 티끌이 살짝 보이는데 이 부분이 파먹게 할 때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이 외곽선을 기준으로 파먹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인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엣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그 현실성이 좀 떨어지거나 그 합성에 대해서 이질감이 보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금의 이로이드를 사용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 밝기나 이런 걸 조절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어요. 근데 이제 크로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는 이 인물 조명을 맞추기 위해서 키 컨디션을 훼손하면 이 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키 컨디션이라는 게 그럼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 전체적으로 이 크로마의 이 키가 균일한 색상 분포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촬영을 위해서 인물에 어떤 조명을 줘서 이렇게 인물의 조명을 맞추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지만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키의 이 조명들이 밸런스가 깨지면 키가 제대로 빠지지 않고 노이즈가 심하게 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키 컨디션이 아주 균일하게 하도록 조명을 맞추는데 그러다 보면 인물 조명이 선명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좀 밝기가 좀 어두워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카메라의 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카메라나 조명에서 만져버리면 전체적으로 틀어질 수 있는 염려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픽소톱에는 이 뒤에 이제 컴포지트라든가 이펙트라든가 컬러 그랜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실사와 가상에 나누어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 간단하게 제가 컬러 그랜딩 부분만 한번 본다고 하면 자 이거를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줄여서 오른쪽으로 좀 이렇게 이동시켜서 볼게요. 자 일단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 비디오의 화이트 밸런스를 제가 키고요. 이렇게 움직이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실사만 컬러 그랜딩이 먹죠. 그렇죠? 일반 가상 배경은 안 먹고 실사만 먹습니다. 이렇게. 자, 반대로 3D 그래픽 쪽에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 자, 이렇게 실사는 가만히 있고 가상만 화이트 밸런스가 이렇게 먹어요. 즉 굳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걸로 화이트 밸런스를 모두 맞추지 않고 균일하게만 맞춘 뒤에 이렇게 그 후 조정으로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이것도 원래대로 돌리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이널은 둘 다 한 번에 영향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최종적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배를 조정해야 될 때는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즉 실사, 가상,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세 가지의 파트 영역으로 이런 부분을 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비디오에서 좀 어둡게 맞춰진 것 같아요 했을 때 비디오에 있는 컬러 그랜딩에서 감마를 이렇게 올려서 좀 더 밝은 느낌으로 또는 너무 밝다 그러면 조금 어두운 느낌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만 그 렌즈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보통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PTZ 카메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예전 시간에 파나소닉의 AW-UE152 단렌즈이기도 하고 여러 영화 필름에서 사용되는 캠코더의 렌즈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캐논 렌즈나 이제 다른 뭐 소니의 뭐 F55나 이런 이제 캠코더에 비해서 그 색감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고 하는 의견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색감,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주로 쓰시던 그 카메라와 현재 이 카메라의 색상에 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색감을 맞추신 다음에 그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컬러 그랜딩, 뭐 이펙트, 그리고 컴포짓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기능, 키어까지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으로 이런 다양한 그 후 보정 기능들도 제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될 게 이 컬러 그랜딩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보시면 포스트 프로세스 핸들러라고 하는 이 액터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이라고 하는 언리얼 리얼 기존에 있던 것을 이제 픽서톱이 커스터마이징 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하고 이 프로세스 핸들러하고 충돌이 납니다, 실제. 그래서 원하는 색감이 안 나온다거나 또는 과한 이 부하가 발생해서 프레임이 격하게 드랍되는 현상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언리얼에서 뭐 이런 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안 쓰시거나 또는 픽소톱용에서 바로 제작을 하셔서 이 포스트 프로세스 핸들러에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변경을 했을 때 이 변경된 사항을 이렇게 변경된 사항을 픽스하기 위해서 여기서 베이크라는 버튼으로 이렇게 베이크를 눌러서 뭐 이렇게 적용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적용을 하고 풀었을 때 여기에 이제 그거를 적용하겠냐 그러면 이렇게 베이크란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적용을 누르겠다. 이렇게 베이크를 하면 이렇게 아까 제가 실행 중에 했던 요 값이 그대로 저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외부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외부 비디오는 요즘 이제 그 여러 가지 버추얼 프로덕션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뭐 줌 영상을 안으로 갖고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별도의 이제 자료용 영상을 이제 버추얼 공간 안에서 재생해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외부 신호를 받아서 이제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간편하게 하는 기능이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당연히 외부 비디오가 꽂혀 있어야겠죠. 자, 외부 비디오는 당연히 꽂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미리 꽂아놨어요. 자, 이 비디오에 이 첫 번째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 트래킹 시스템에서 나온 카메라고 여기서 입력을 추가합니다. 자, 여기 add 미디어 인풋이라는 걸 추가하고요. 여기서 미디어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할게요. 자, 그리고 포맷을 정해줘야 되는데 제가 PTZ 카메라에서 뺀 거라서 지금 이 포맷이 이 1080i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포맷도 맞춰주시고요. 보면 여기 타입이 좀 달리 돼 있습니다. 카메라 트래킹에서 올 때는 뭐 인터널 카메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돼 있는데 요 인풋 타입에 가면 또 이렇게 미디어라고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디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라우팅에 가서 어디에 꽂혔는지를 추가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미디어를 추가하시고 저는 2번에다 추가를 했어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된 상태를 만들어 주시면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 액터에서 이제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이런 평면을 하나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자, 뭐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 플랜에 요 컴포넌트에 미디어 컴포넌트, 요 비디오 컴포넌트, 요걸 추가합니다. 자, 이게 픽소톱에만 있는 컴포넌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쭉 내리면 여기에 미디어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아까 그 포트 번호예요. 포트 2번이었죠. 여기 SDI 슬롯 인풋이 2번이었어요. 자, 요렇게 해놓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재생을 딱 누르면 자, 지금 이렇게 보이죠. 자, 이게 아까 그 이전 시간에 제가 처음에 장비 설명 같은 거 했을 때 했던 그 카메라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움직인 카메라의 영상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아주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외부 입력에 대해서 아주 편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게 단순히 카메라만 되는 게 아니고 SDI 신호로만 변환할 수 있으면 뭐 컴퓨터, 뭐 그냥 아니면 이제 뭐 이런 영상들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아마 컴퓨터에 있는 HDMI를 SDI로 컨버팅 하신 다음에 외부 입력으로 넣으시면 아마 뭐 동영상을 재생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사진 자료를 띄운다거나 줌을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그 자유롭고 편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1.6, 0.9 이렇게 해놓으면 16대 9로 딱 비율도 어느 정도 맞아지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외부 비디오도 쉽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뭐 여러 가지 기능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